반갑습니다. 대학생의 심리 정신 건강 강화를 위한 대학 지자체 연계 방안을 발표하게 된 중앙대학교 학생처장 심리학과 이정환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임상심리학이고요. 사람들의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들께 대학에 있어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현주소와 함께 학생상담센터의 운영 실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운영 연계 방안, 특히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프린트물로 대체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이런 스트레스는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할 만큼 이런 학업과 진로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물론 요즘에는 이 자살과 자해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세대를 지나면서요.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많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조현병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니아,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말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 한 1% 정도 됩니다. 대학에서도 한 1%에서 2% 정도 되고요. 관련된 정신질환자들 합쳐서 한 3% 정도 되는 망상장애까지 합치면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비록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심각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 좀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약물 중독, 특히 요즘 약물 오남용, 특히 마약과 관련된 비율들은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학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생들이 주로 받는 스트레스는 이와 같은 진로 불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와 같은 진로 불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대처를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대인적인 관계, 특히 대학생들이 요즘 보면 동기와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도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가족, 친척과의 교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비율들도 14%나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오타쿠라고 하죠. 은둔생활 비율자들이 2.38% 정도 되고요. 대개는 학업이 중단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은둔생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들은 대략 한 38%,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우울과 불안 자체가 워낙 공병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비율들은 굉장히 자살과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자살 고위험군이라면 한 18% 정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요. 20대의 5개의 5대 사망 원인 중에 고의적 자해나 자살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20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장님께서 다들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와 또는 자살 시도가 비록 많지만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자살 시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좀 낮습니다. 성공률은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자살 시도율은 낮습니다만은 자살 성공률은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총과 같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가 자살 성공률은 낮지만 이 자살을 실패했을 때 자살을 재시도하는 율은 현저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와 같은 자살 시도나 자살 사고가 있으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유념히 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평생에 꼭 자살을 성공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을 한번 시도하게 되면 실패했다고
삶을 다시 얻었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념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중독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 대학생들이 음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0% 미만으로 준 것 같고요. 반면에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도박 중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더군다나 약물 남용 관련된 부분들, 특히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정제, 각성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요. 20대의 마약 사범률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마약에 대한 접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젊은 층에 대한 확대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법무부에서 보고한 10대들의 마약 사범률을 보게 되면 특히 중학생들, 놀랍죠? 중학생이라면. 중학생들이 1000명이 1800명쯤 됩니다. 마약 사범이요. 그러니까 마약에 의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 친구들이 1800명 이상이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는 10대들을 특히 중학생 정도 되면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본드, 신나 이런 검은 봉지에 넣고 불었던 친구들이 가장 어린 나이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와 같은 본드와 신나에 접해서 중학교 정도 되면요 머리가 녹아내립니다. 그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정신지체나 정신분열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수련받다 한 3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최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비율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많이 갔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마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저희 전문가들이 유념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10대들의 특히 20대들의 이런 마약 사용률이 현재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학 자체에서도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유념히 봐야 될 비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표가 이 페이지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 장애가 2021년도에 현저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즉, 저희가 코로나 세대를 거치면서 20대들이 우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2022년도에 국가정신건강 현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요. 그와 함께 신체형, 신경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은데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 그리고 물질 중독 장애의 비율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조현병은 전체 인구의 한 1%, 지금 망상장애까지 합쳐 한 3%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대의 비율이 조현병 등이 2,700명인데 20대로 가면서 1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울 장애들이 한 3, 4% 정도, 3, 4배 정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한 7, 8배 정도 늘어나죠. 물질 중독 장애는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0대가 되면서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10대에서 20대로 가면서 이 두 장애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누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울장애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18만 명, 15만 명, 14만 명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조현병은 보면 19,000명, 31,000명, 46,000명, 64,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그러면 조현병은 50대에 더 많이 발병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중독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된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조현병들이 20대, 10대 말에서 20대에 발병합니다. 온셋이 20.5세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독 장애도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조현병이 발병이 되면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 가장 큰 병이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낫지 않고, 물론 이런 조현병자들이 평생 이런 병을 안고 삽니다마는 어느 정도 약물의 통제를 받고 약물의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직업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크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총장님들께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대의 조현병과 마약 중독자들이 한번 발병되면은 그게 평생 가는구나. 누적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을 치료해야 될 골드 타임이 언제냐? 바로 대학이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바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온셋 나이입니다. 발병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키조프레니아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주로 발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중독이 그 다음을 잇고요. 그 다음에 20대 중후반쯤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의 온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지나게 되면 스키조프레니아, 즉 조현병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10대 후반, 우리들이 학업들을 굉장히 늘어나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20.5세가 스키조프레니아의 저와 같이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온셋의 가장 정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발병부터 오른쪽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재발을 여러 해 걸치면서 점점점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지적 기능이 정상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망상이나 환각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흔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음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뭐 다른 대인관계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하고 혼자 있는 은둔 시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만성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프린트물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을 2년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좋은 사립대학교 다니다가 스키조프레니아가 발병돼서 군대 간 게 아니고요. 군대에 가서 발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발병한 원인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전구 증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있고 망상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몰랐던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혼자 방에 있고 혼자 크게 사고 안 치고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방 속에서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중고등학교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얌전한 친구로 있다가 대학에 와서 군대 가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 올 정도의 지적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대에서 이제 이등병 때입니다. 이등병 때. 이제 보초를 쓰고 이제 무장 해제하고 씻고 자기 전에 슬리퍼를 다시 신고 탄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탄약고 앞에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암고를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전진해 와서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이제 쫄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탄약을 꺼내서 내부만에 까버리려고요. 그래서 얘가 농담하나 싶어서 잡아서 문초를 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횡성수설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대학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갑 찬 채로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수갑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수갑을 풀고 이제 자리에 앉게 했더니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의자를 또 이렇게 빼더니 마치 누구를 앉히듯이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섬찟한 기분이 있어서 누구를 앉히냐 그랬더니 제 친구 루시퍼를 지금 앉히고 있는 중이다고.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루시퍼가 자기와 대화를 하는 유일한 소통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망상이나 환각을 동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선생님이 머리가 훤한 게 착해 보이니까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중간에 기분이 틀리면 책상을 엎으라 그랬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동안 검사하면서 벌벌 떨면서 검사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그 친구가 썼던 이 검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에 다니면서 스키조프레니아가 발병이 됐는데 쓰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글자를 쓰는 것은 온전합니다. 내용도 이해하고요. 글자도 온전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의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주위 모든 것을 죽여버릴 것이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남들이 안다는 루시퍼다. 그의 말이 나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다. 남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행복을 파괴해버리고 싶다. 둘 다 분명 내 얘기를 하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정상적인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들이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환각이 망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이걸 보는 순간 다른 그림이 다른 영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2번째 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쭉 11개 찍혀 있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점처럼 눈알처럼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사람의 눈을 뽑아서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마치 이렇게 사각형의 물결 무늬가 있는 그림들을 뒤집어 놓고 지금 2번째 그림처럼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고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지금 혼란이 돼 있어서 그와 같은 아주 흉측한 그와 같은 무기라든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화 검사입니다. 사람 그림을 그리게 하면 지금처럼 조현병 환자들은 외계인을 그리거나 허수아비를 그리거나 또는 내장 기관을 드러내거나 또는 성기를 드러내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녀 한 쌍을 그렸는데요. 어느 쪽이 남자인지는 아시겠죠? 왼쪽이 남자이고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할지 해코지할지에 예민한 사람들이 눈과 귀를 크게 그리고 이렇게 조현병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인데요. 요즘은 대학 학생 상담 센터에서 대부분의 MMP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와 같은 검사를 군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정신분열병과 관련된 지표들이 높게 나와는, 즉 매우 타당한 검사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요 그림인데요. 이게 지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올,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 들어올 정도니까 IQ가 적어도 110 이상 120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로 상태까지 가는 아주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기능 자체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얘들이 정확하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현병이 생기면은요,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이 인지기능 중에는 주의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유념하시 봐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주의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능검사 상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친구들이 정신분열병에 걸렸을 때 남들처럼 말은 표현할 줄 모르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의 사고는 상당히 혼란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현병자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고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와 같은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지 분당 서영역의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아주 심각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요. 조현병 환자들은 10만 명당 40건의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데 살인은 13명입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10만 명당 155건의 강력 범죄 중에 살인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본다면 조현병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강력 범죄 비율은 현저히 낮지만 살인과 같은 심각성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의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와 같은 범죄자들이, 조현병 범죄자들이 살해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살인이 아니고 과잉 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요, 비계획적이고요, 비조직적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요. 범죄 현장이 산만하고 어지럽고 비조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범죄자들이 상당히 범행 자체가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 건강을 제외하고는 많은 의료 경험 부족을 경험하는 일이 한 12.3%쯤 되는데 정신 건강에 의해서 의료 경험의 부족을 받는 비율은 5.6%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이 관리되지 않는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장애군들이 대부분 의료 경험을 못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간접 자본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와 같은 가정 자체가 그것을 서포트할 만한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의료 경험 부족한 이유도 들어보게 되면 비용이 일단 부담이 되고 심리적 거부감, 시간 내기 어렵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그래서 대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한 드러나지 않는 조현병과 마약과 같은 질병들이 이런 20대 초반에 이와 같이 온셋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학생상담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적인 세팅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의 실태를 간단히 보면 전일제 상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대개는 일반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심사 2급 정도의 일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도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고위험군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런 인건비가 비싸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운영비가 실제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센터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일상적인 주제와 간단한 자기 보고식이 많고요. 몇몇 대학은 조금 앞서가서 입학생들 전체를 다 심리 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숙사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이 어드밴스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센터들이 학교별 여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운영 규모와 내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책에서도 부족하다는 그런 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한계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비록 자살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만은 갑자기 일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생기면 관련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현병과 중독은 더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요, 지자체에 통보는 됩니다. 지자체에 통보는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인적인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까지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상담센터를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들을 위한 고위험군을 위한 그런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지속적인 관리는 아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운영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한 관련 부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통합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는 정신과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상담 심리사들, 그다음에 임상 심리사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정책적인 제안들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학생상담센터 중심으로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생상담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위험군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들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센터를 대학병원이 있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센터를 설정한 후에 이들을 거점센터에서 그와 같은 고위험군을 다룰 수 있는 업무와 교육을 관련되어 있는 개별센터에 내려보내고 각 대학에 있는 개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혹시 알고 있는 고위험군을 이 대학병원에 그리고 나중에는 광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서 이들이 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해서 거점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근본적인 제안입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벌써 거점 병원들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요. 학생상담센터에 오는 고위험군이 아주 싼 가격에 그리고 MOU 맺어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하고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거점 센터들이 잘 통합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지자체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긴밀한 협력에 의한 정신건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신임교원 때는 총장님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될 지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학생처장을 맡고 나서 총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뵙다 보니까 총장님들의 노고와 고뇌와 여러 가지 노력과 열정이 요즘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총장님들 존경하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